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안에 들어가서 시설 담당자 만나고 올게. 바람 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야 해. 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안에 들어가서 시설 담당자 만나고 올게. 바람 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야 해. 눈발이 얼굴을 매섭게 후려칩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쏟아지는 한방눈이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저 멀리 검은색 세단의 붉은 미등이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저 차에는 제 딸과 사위가 타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제 피부치라 믿었던 두 명의 배신자가 타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얀 배기가스를 뿜으며 멀어지는 그 차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퍼 주머니 속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작은 플라스틱 기계의 감촉. GPS 추적기입니다. 놈들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놓아준 미끼를 물고 지금 제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설거지 좀 하세요, 아버지.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딸 수정이가 식탁 위에 그릇들을 쌓아 올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며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63의 나이에 딸 집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석 달 전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며 가족과 상의하라 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고 저는 강남 상가 건물과 예금을 그대로 둔 채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설거지하다 그릇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또요? 아버지, 요즘 너무 자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손이 떨려서 그랬어. 미안하다. 손이 떨리면 설거지를 안 하시던가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사위 지훈이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님, 방에 들어가 계세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서요. 노골적인 외면입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모실 거야? 우리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어떡해. 조금만? 벌써 석 달이야. 나중에 대소변도 못 가리면 어떡할 건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수정이가 직접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알아서 먹으라고 했던 딸이 갑자기 살갑게 구는 게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몸에 좋은 한약 재료 넣어서 끓인 거예요. 많이 드세요. 고맙다.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단순히 쓴 약재 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화학적인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성의껏 끓여줬다는데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자마자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의식이 가라앉았습니다. 평소 불면증이 있어서 새벽까지 뒤척이던 제가 그렇게 깊이 잠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가에 핏발이 서 있고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지끈거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딸과 사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수정이와 지훈이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마다 수정이는 특별히 끓였다는 국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정신이 흐려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나른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손떨림은 점점 심해졌고 간단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려서 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정이가 황급히 서랍을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노크는요? 여기 제 방이에요. 미안하다. 화장실인 줄 알았어. 정말 헷갈리신 거예요? 여기 오신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진짜 치매에 걸리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발견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니 딸과 사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정말 헷갈려 하시잖아. 약이 잘 듣고 있는 거지. 조금만 더 하면 자연스럽게 치매 진단 나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약이라니. 놈들이 제 음식에 뭔가를 타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숨을 죽인 채 벽에 등을 붙이고 더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그 50억짜리 상가 건물 처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고.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친딸이, 제 사위가 멀쩡한 저를 폐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매일 저녁 수정이가 내오는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화분. 제가 몰래 국물을 부어주기 시작한 그 식물은 일주일도 안 돼서 잎이 누렇게 뜨고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독을 제 딸이 저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수정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곳에는 약병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수면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을 들고 자세히 살피니 용량이 절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약병 사진을 찍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일부러 더 심하게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수정이와 지훈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병원에 데려가 볼까? 그래, 다음 주쯤 정신과 예약 잡아봐. 진단서 받아야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으니까. 놈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저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산책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왔습니다. 진짜 목적지는 동네 전파상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아주 작은 녹음기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손가락만 한 기계를 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회의할 때 많이 쓰시던데요. 조그맣지만 성능 좋아요. 저는 그 녹음기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도 하나 샀습니다. 옷에 끼울 수 있는 단추형 카메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녹음기를 속옷 안쪽에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습니다. 딸과 사위의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었습니다. 약 타는 소리, 음흉한 웃음소리,
재산 나눠 갖겠다는 계산까지 전부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 달이면 확실합니다. 상가 처분하면 바로 빚 갚을 수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사위 녀석 빚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놈들은 빚에 쪼들려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정이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야 해요. 건강검진 받으실 시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거실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정신과 가면 바로 치매 진단 나올 거야. 요즘 상태 보면 확실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진단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올 리가 없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공들였는데. 기억력 테스트만 해봐도 바로 걸릴걸. 놈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점퍼 안쪽에 단추형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 척하며 녹음기 버튼도 눌렀습니다. 앞좌석에서 딸과 사위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한 거 맞지? 응, 어제 전화로 다 설명했어.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고 밤낮 구분도 못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의사에게까지 거짓 정보를 흘려 진단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정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선생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진료실 안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절이 뭔지는 아시고요? 여름인가? 아니, 겨울?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제는 연기를 그만둘 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딸과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가 황급히 나서려 했지만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료실 안에 녹음된 음성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약이 잘 듣고 있는 거지. 조금만 더 하면 자연스럽게 치매 진단 나올 거야. 치매 진단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그 50억짜리 상가 건물 처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고.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이미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앉아 있어라. 이제 끝이야. 병원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수정이와 지훈이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이제 더 이상 들을 얘기는 없다. 경찰이 곧 올 거야. 지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놈이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놈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지훈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니?
그냥 늙어서 손 떨리는 병신 노인이라고만 여겼지. 저는 놈의 팔을 놓아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25년간 경찰로 일했다. 강력계에서 온갖 악당들을 다 잡아왔어. 너희 같은 놈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보였다. 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도 없었겠지요. 그래, 나는 파킨슨병 초기 맞다. 손도 떨린다. 하지만 머리는 멀쩡해. 25년간 현장에서 익힌 감각은 병으로 없어지지 않아. 저는 품에서 또 다른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가 탄 수면제도 채취해서 검사 맡겼고, 거실 대화 녹음한 것도 있고, 너희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영수증 사본도 다 모았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초안도 내 방에서 찾아냈고, 지훈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치매인 줄 알았는데, 치매 연기였어. 너희를 안심시키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형사생활 25년 하는 동안 잠복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거든. 그때 병원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불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형사님?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오랜만이네, 김경희. 이 두 사람 존속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조사 좀 부탁하네. 경찰관들이 수정이와 지훈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정이가 울먹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5년간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형사로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법의 집행자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수정이가 조사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김경희가 말했습니다. 박 형사님, 따님 진술 들어보니까 좀 사정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자들은 다 사정이 있지. 그게 면죄부가 되나? 그래도 한번 들어는 보시죠. 조사실 문이 열리고 수정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 아비를 죽이려 했잖아. 그게 아니라 제가 약한 거였어요. 지훈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저는 겁이 났어요. 우리 준혁이도 있고 집도 날아갈 것 같고. 손자 준혁이 얘기가 나오자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오빠가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돈 좀 빌리자고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하실까봐 그래서 차라리 성년후견인 되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다고 나중에 다 돌려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수정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커졌어요. 약을 타기 시작하고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 음식에 독을 탔어? 저는 몰랐어요. 진짜 건강보조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도 오빠를 막을 용기가 없었어요. 딸의 진술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정이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남편의 조종에 휘둘린 약한 여자였다는 것을. 김경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위분 조사해 보니까 도박 빚이 15억이 넘더군요. 불법 사채에서 빌린 돈이고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따님은 남편 협박에 못 이겨 따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25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제 딸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맡겼어요. 근데 아버지, 제가 감옥 가면 준혁이는 어떡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손자 준혁이의 웃는 얼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그 작은 아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경희, 잠깐 상의할 게 있네. 일주일 뒤 저는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딸 수정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형사님, 이거 진심입니까? 따님이 형사님을 죽이려 했는데요. 검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딸은 남편 협박에 못 이겨 따라간 겁니다. 진짜 주범은 사위 지훈이고 수정이는 공범이라기보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자 준혁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6살 준혁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까지 잃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감옥 가고 엄마마저 없으면 이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법은 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데 법이 꼭 엄벌만 내려야 합니까? 그날 저녁 구치소 면회실에서 수정이를 만났습니다. 딸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같은 딸은 벌 받아야 해요. 너는 약했을 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 그런데 준혁이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구나. 아버지, 나는 25년간 범죄자들을 잡아왔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 부모 없이 자랐더라고. 준혁이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최소한 엄마는 있어야 해. 수정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울지 마.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훈이랑 이혼해. 그리고 준혁이 데리고 다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징역 5년, 수정이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제 탄원서와 딸이 남편에게 조종당했다는 정황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경희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복수도 하시고 가족도 지키시고. 복수가 아니야.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지.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토요일 오후 제 집 거실에는 준혁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준혁이가 내민 도화지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와, 우리 준혁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옆에서 수정이가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딸은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준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상가 건물 한 칸을 내어줘서 월세 걱정은 없게 해줬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만든 케이크 가져왔어요. 맛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베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25년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이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 덕분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파킨슨병은 여전히 제 손을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 정신만큼은 또렷합니다. 25년 형사 생활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수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공원 갈까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예전에 일하던 경찰서 근처 공원 가볼까? 정말요? 할아버지 경찰하셨어요? 응, 아주 오래 했지. 나쁜 사람들 많이 잡았단다. 와, 멋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우겠다고. 그리고 수정이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준혁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그림.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 자신입니다.